네,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이제 4년마다 한 번 있고, 지금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지나고 있거든요. 작년 4월달, 2024년 4월이 바로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였습니다. 그 반감기 사이클이 정말 또 드라마틱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시기와 맞물리고, 금리 사이클이죠. 이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그 연준이 돈을 푸는 주기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사이클과 비슷한 그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양털 깎기 한 이후에 부의 바구니를 확장시키는 그 시기랑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랑 딱 연관성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가 있던 해 다음 해의 1분기는 역사적으로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굉장히 힘든 1분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반감기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다기보다는 더더욱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매크로 환경과 커플링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분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고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면 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 결국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약달러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이 온전하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시장과 함께 커플링 되면서 지금 현재 실물 금액 사상 최대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순환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사이클도 반드시 올해 안에 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현재는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이 돼서 많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이런 어떤 메이저 글로벌 코인들의 ETF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쪽에 기관의 자금, 그런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뚫린다. 그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기 자체는 저는 올해를 좀 턴키하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힌트를 좀 제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ETF가 승인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은 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라나나 에이다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준의 메이드 인 USA 코인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또한 굉장히 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ETF가 뚫리게 되면 더더욱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XRP, 리플 둘 다 병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리플 하나만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하면서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온전한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이 돼서 이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실히 이 자리매김을 완료했다.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 폰지 사기라고 일컬었지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금으로서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JP모건의 수장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하나의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으로서 우리가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백서를 미루어 봤을 때 이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결제를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람 대 사람 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안을 파보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블록 크기 하나당 1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리플 XRP라는 코인이고,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서 정말 금융망을 바꿀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이 사실상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보다는 XRP 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리고 앞으로 CBDC 세상이 오게 됐을 때 점점 이제 통제권 세상으로 중앙화된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탈중앙화된 비트코인보다는 중앙화된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XRP를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금융 엘리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접근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병렬적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R&D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거든요.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을 기반으로 한 원천 기술 또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정말 슈퍼컴퓨터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양자 컴퓨터 기술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화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인 퀀텀 비트, 우리가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윌로우가 가지고 있는 큐비트 숫자가 한 100 초반대 정도 돼요. 한 103에서 10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퀀텀 비트의 수, 큐비트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많게는 3천만 개까지 필요하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물리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고 이 크립토 생태계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 기술과 이 크립토 생태계, 블록체인에 대한 R&D가 같이 병렬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더욱 이 크립토 생태계와 AI 생태계가 붐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준비되게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fit 21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 친화 법안이거든요.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것이고, SEC의 권한을 CFTC 쪽으로, 이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법안들이 점점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CFTC의 위원장이라든지 SEC 위원장 폴 애킨스, 브라이언 컨텐츠로 완전히 바뀔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고 있고 FDIC나 통화감독청 역시 수장이 바뀌면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반드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지금 CBDC 파일럿 테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홈쇼핑 결제를 할 때 핸드폰에 QR코드만 보여주더라도 블록체인을 통해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후에 그 CBDC 세상이 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발자취, 올해가 그 원년, 기준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첫 번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는 서클과 같은 그런 회사,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IPO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 있어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와 암호화폐 회사들의 기업 공개 시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 투자 매도 타이밍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관세 정책, 이제는 무역 전쟁이라는 워딩까지 나오면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그 기득권 세력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의 그 의도가 굉장히 지금 잘 묻어나게끔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서 경기 침체 우려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 1온스당 $3,100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안전자산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금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 쪽으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와 반비례하는 채권 금리는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금리를 낮추고 약달러를 가지고 오면서 점점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전략 자체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낮추고 약달러를 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기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금 가격을 따라가는 듯한 그 추종치에 대한 상관계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오는 알트 시즌의 순환매 장세가 저는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24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ETF가 완전히 뚫렸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의 스테이킹 편입과 옵션 거래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기관의 자금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활로는 아직은 뚫리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눌려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됐으니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미국 기반의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 또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ETF에 대한 활로가 뚫리게 되면 더더욱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유틸리티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ETF가 승인돼서 바로바로 가격이 오르냐?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블랙록의 움직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솔라나나 리플 XRP 같은 경우도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 신청은 했지만 아직 1.5경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소송이 완벽하게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록이 아직까지 그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블랙록이 좀 리플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이런 미국 기반의 코인들 굉장히 좀 좋은 파급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사실 본인이 코린이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사실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법인 계좌 허용이 가닥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CBDC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코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어떤 코인 투자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 종목을 추천받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시고 또 단타 매매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많은 유튜브에서 이제 하단에 전화번호죠. 연락처 남겨가지고 이쪽으로 3번, 5번, 7번 이렇게 문자 남기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좋은 종목을 찝어주겠다.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우리가 원금을 보장하는 월에 10%는 무조건 수익을 만들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어떤 좀 코린이들을 좀 유혹하는 듯한 유튜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암호화폐 판 자체는 이미 기득권 세력들, 월가가 이미 그 탐욕으로서 완전히 꽉 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펀더멘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단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투자, 현물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어떤 코인들이 메이저권에 있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눈여겨보고 있는 미국산 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RWA, 비들 펀드와 함께하는 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구상하셔서 좀 DCA 전략이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비트코인 1개 정도, 이제 정수 단위로는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꼭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리고 XRP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은 사실 DCA를 통해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의 비중이 비트코인 비중보다는 더 큽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만큼 또 XRP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틸리티와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나이대가 좀 있으셔서 나는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시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비중이 100% 맞다 이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도 50%는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이더리움, 나머지 20%가 이제 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부하시다가 리플 XRP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시면 그때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초반에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삼총사에 대해서 좀 천천히 공부하시고 먼저 포트폴리오 전략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리플 빅뱅의 저자다 보니까 2025년은 사실 이거는 제 리플 빅뱅을 쓰지 않았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올해 자체가 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XRP가 들어간 ISO 2002 XRP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제 트레드파이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준 해가 올해 2025년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그 기관들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리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리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제 프로토콜이거든요. 리플 페이먼트랑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국경 간 결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RLUSD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고 주주량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많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 시장 점유율의 탑 10 안에 못 들어와 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RLUSD가 탑5 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례 없는 채택을 예고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유망한 알트코인은 리플 XRP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RLUSD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리플렛이 공존되는 ISO 2002 라이브 시대가 오면 올수록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XRP가 소각이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과관계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밈코인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밈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기관의 채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요,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서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밈코인이 뭐가 있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페페와 봉크 정도.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기관의 채택을 이미 조금씩 받아가고 있고, 뭐 HKVAC라고 하는 두바이 쪽, 인도 중국계 그 컨소시엄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 그룹 기반의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 지금 현재 트럼프 미디어와도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는데 그 거래소 플랫폼에서도 봉크라든지 페페를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도지와 시바도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밈코인으로서 페페라든지 봉크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